일단 안내드리면 여기는 저희 운경재단의 기념관입니다. 운경기념관이라고 불리고요. 재단 사무실이 아까 오셨던 2층에 있고 여기는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품기념관으로 기념실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뺑둘러서 운경선생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저희 재단의 이사회 같은 것들이 여기서 열립니다. 강연에 그 비주얼 자료가 좀 필요해서 여기에 모셨고요. 사실 운경고택도 평소에 일반 공개 안 하지만 이 공간은 강연이 아니면 사실 들어오실 수 없는 공간이라서 또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 제목을 나의 근원을 찾는 집 운경고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단 일을 본 지가 이제 한 7년, 횟수로 8년쯤 됐는데 이사가 되어서 그 보드 멤버로 활동한 지는 18년부터니까 한 6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운동재단에 장학금 못 받고 받고 싶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못 받고 재단 설립이 93년에 돼서 올해로 31년째인데 뭐 크게 관심 갖지 않았었어요. 다 어르신들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재단이 사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큰 돈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살림살이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어떻게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지난 한 5년간의 성과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도의 활동을 지금 다 재개해서 대부분의 활동이 잘 돌아가고 있고, 저희 또 지금 현재는 33명의 장학생들을 데리고 장학사업을 계속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출한 장학생 한 1000여 명 되고요. 지금 동문회 열면 한 60, 70명쯤 모여서 저희 또 후배를 키워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은 2층, 아까 계단실에 한 층만 내려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운경고택이고요. 운경고택에 되게 큰 서부회당화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말쯤 되면 꽃이 만개합니다. 되게 예쁘게 꽃이 피고 또 사랑채 앞에 아주 오래된 나일락이 있어요. 그래서 4월 말쯤 되면 정말 꽃이 만개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운경고택은 인왕산 자락의 사직산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의 14대 왕이었던 선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조선의 별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경이 선조의 후손인데요. 선조의 7번째 아들의 10대 손이십니다. 그래서 직계 후손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반계 후손으로 선조의 그 직계 후손이 이하전이 후손이 없어서 이제 이곳이 비어있게 되었을 때 운경이 이 집을 매입해서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운경선의 유지에 따라서 운경재단이 설립돼서 지금 각종 사업을 통해서 사회 공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조 얘기를 잠깐 하면, 선조는 사실 중종의 손자예요. 선조는 아버지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중종의 8번째 아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덕흥군이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그 덕흥군의 또 3번째 아들이 선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손들이 없다 보니까 명종 이후에 후손이 없어서 선조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선 중후기에 선조는 그 조선 중후기 왕들의 또 선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곳이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조가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 터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덕훈군이 왕이 되지 않는 서열에 있으니까 나가서 궁 밖에 거처를 정한 게 바로 이 도정동 터이고요. 덕훈군의 집이 있는 터였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덕훈군이 이 터를 별로 안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 컴플레인을 많이 궁에 했고, 그래서 우물을 찾느라고 4번이나 공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터의 자리를 잡고 아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 터가 왕이 나오는 터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이렇게 이제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 쭉 후손들이, 선조의 직계들이 왕위를 갖게 되고요. 운경선생님은 저 끝에 인성군, 선조의 7번째 아들의 인성군의 직계 후손이 됩니다.
이 도정궁이 네. 손주의 부인이 우리 그 안남박 씨 우리 할머니인데 너무 기대가 안 되겠지? 죄송합니다. 제가. 왜 나무? 네. 지금 동구릉에 계시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저기 사실 제가 좀 몇 개 뺐습니다. 배가 없었어.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 빠진 거. 네, 죄송합니다. 가족을 한이 없어가지고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도정궁의 옛날 사진이고요. 도정궁은 그 중종의 아들인 덕훈궁이 궁궐에서 이제 나고 자라다가 1538년에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물이 안 나온다는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우물이 나왔다고 하고 저희도 지금 우물이 있습니다. 아까 그 핑크 네온 컬러 앞에 옛날부터 저희 그곳에서 김장 되게 많이 하고 했던 우물이 있고요. 아직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이 있는 그런 집이고요. 덕훈군의 집이 오식한이라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덕훈군은 선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사실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보지는 못했고요. 선조가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대원군으로 승격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저가 있던 이곳을 궁으로 승격을 시키고 아버지의 가묘를 설치해서 덕훈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1558년에 선조 21년에 화재로 이 궁터가 불이 탔다가 선조의 명으로 다시 재건된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정궁이라고 불린 건 가장 사뭇 조선 후기 때부터 도정궁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도정은 벼슬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조의 후손들에게 도정이라는 벼슬을 줬고요. 그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살던 집이라고 해서 도정궁이라고 나중에 불렸다고 하고 그 이전에는 덕훈궁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맨 위쪽에 인왕산 경사에 지어진 집으로 사진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있고요. 사진 자료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긴 행랑채가 있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고 도정궁의 행랑채가 가관이었다가 볼만했다 이렇게 쓰여진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 이후 왕들의 선대가 태어난 곳이기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왕들이 좀 여기 와서 제사도 간단한 제사도 지내고 또 존중했던 곳이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조가 또 도정궁이 어떻게 되어 있니 하고 물어보기도 했고 여기 중간에 보면 내정의 돌기둥은 선조가 독서하던 서재이고 앞기둥 뒤에 계단에 있는 회양목은 대원군께서 저기 대나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총죽은 선조께서 직접 심으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도정궁에 관련된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860년대에는 왕실에서 무관심해서 좀 방치되어 있다가 고정의 효명세자 부인의 대왕대비 조씨가 또 특별히 수리를 하도록 해서 수리됐다는 기록도 있고요. 1914년 12월에 화재가 나서 150칸 건물이 소실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원당이라고 저희 밑에 집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 있던 그 이하전에 사당이 있던 곳은 지금 건국대학교에 옮겨져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가서 보시면 문경호텔하고 약간 비슷한 양식의 약간의 일본풍 느껴지는 그런 건물 사랑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강연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문경호텔 저한테는 굉장히 가족에 엮여 있어서 중요한 곳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정궁에 대한 기록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라고 할 만큼 많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이후에 중기 후기 때 조상을 모시던 곳 이렇게 가묘가 있던 곳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 훼손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훼손이 되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궐밖에 왕실 한양의 별궁이라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2020년에 진행한 연구 기록물 안에 도정궁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해서 저도 그걸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서울 시내 안에 도정궁이 1936년 기준으로 할 때 33곳이 있었습니다. 별궁은 이제 궁에 머물지 못하는 왕의 가족들이 나와서 지내는 곳을 별궁이라고 칭했다고 해요. 여기 덕훈궁처럼 가묘가 있는 곳도 있었고
또 공주도 많고 왕자도 많았으니까 그들이 다 나와서 살림을 차리게 되면 그곳을 별궁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우리가 알듯이 뭐 운영궁, 창의궁 이렇게 좀 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정궁도 제법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냥 집 한 채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모두 33곳이 있었고 그 지금 보시면 요 맨 왼쪽에 구석에 외직에 있는 24번이 운경고택이 있는 도정궁 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별궁의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 서울의 역사를 한양의 역사, 조선의 역사 그리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도시의 역사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근대기에 들어와서 한양 조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특히 일제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훼손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실 근대화의 물결, 훼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서 많이 변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근본적으로 그 민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테고 근대화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전에 없었던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부지를 확보하기에 가장 적당했던 게 별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가가 없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국가랑 왕가가 분리가 되고 더 이상 그 왕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이 의미를 잃어가게 되면서 사실 차지하고 있던 땅은 굉장히 컸고 하니까 그 부분들이 전용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울대학교 병원 자리라든지 풍문여고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예전에는 별궁들이 차지하고 있던 곳이었었고 그것들이 이제 학교가 들어오거나 병원이 들어올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금 말로 하면 수용하기 쉬운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 때 많이 전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 곳곳에 포진해 있고 또 다 변형되어서 사실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제가 보면 지리적으로 좀 외져 있고요. 도정궁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에서 이걸 완전히 훼손해서 200여 개의 필지로 나누어서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대에 200여 개의 집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경고택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는 지리적으로 좀 센터에서 약간 비껴나 있기 때문에 더 훼손이 더 지금까지 이렇게 그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의 직계 후손에 해당하는 이하전이 후손이 없어지면서 이곳에 남아있는 터를 지킬 사람이 없었을 때 그의 후손 중에 하나인 운경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70년은 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운경고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한양 각처의 관청 별궁들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선택될 수 있었던 땅이다. 그만큼 수용되기 쉬웠고 전용되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운경고택은 그래도 다행히 그 물결 안에서 살아남았고 사실 그러고 생각해보면 서울 시내에 이렇게 400년, 500년 넘는 역사를 끌고 오면서 가족이 계속 지키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갑자기 약간 사명감도 생기고 똑바로 앉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1933년도에 또 일본은 기록을 잘 남기니까 경성 시가도 사진 중에 확대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저 네모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옆에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사직단이거든요. 사직단 옆에 도정궁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조개 이제 24번을 확대한 요거는 36년 그 별궁 위치지만 이건 33년 지도인데 제가 구할 수 있는 그 지도 중에 도정궁터가 그대로 살아있는 유일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궁터는 사직단 옆에 저렇게 위치하고 있었고 지금은 사직터널이 생겨서 인왕산을 뚫고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쉽게 사통팔달이 되었지만 그때는 이 일대가 막다른 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좀 외져 있었고 그래서 개발에도 좀 밀려 있었고 또 택지로 다 분할이 됐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는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고 지금 건너편에 스페이스본이 있던 자리도 제가 어렸을 때는 다 한옥집이었었어요. 정말 한옥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병원도 한옥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밑에 사진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캡처한 카카오 맵에서 웅경고택의 위치이고요. 사직단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앞에 보셨던 지도를 누군가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나왔는데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신다면 도정궁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랄까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웅경고택의 배치도예요. 웅경고택은 이제 저 대문체라고 써있는 쪽이 사직단을 향하고 있고요. 동쪽에 대문이 나 있습니다. 소술대문을 들어오면 우리 남자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랑채가 있고요. 웅경의 사랑채는 윤보성 고택에 있는 윤보성 고택의 사랑채만큼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셨던 곳이고요. 아까 사랑채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너무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설명만 드렸는데 입식으로 되어 있는 그 테이블이 놓여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온도를 깔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복원을 통해서 나무를 떼는 구두를 지금 사랑채는 그렇게 해서 난방을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1년에 몇 번씩 이제 연기를 피워야 돼서 이제 그럴 때는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난방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웅경이 살아계실 때 생겨나셨을 때는 주로 낮에 사랑채에서 지내셨었고요. 잠깐 인사하실래요? 잠깐 인사하세요. 저희 아버지세요. 저보다 얘기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채에는 웅경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일들이 아마 의논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채와 안채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못을 가운데 두고 있고 안채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내외분이 거주하셨던 안방과 건넌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장독대,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우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물 뒤쪽에 이제 저희 지금 이 재단 건물이 있습니다. 사랑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아까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금구당이라고 한판을 달고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똑같은 액자가 걸려 있거든요. 보이세요? 나중에 아마 나가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는 이 글씨입니다. 이게 이제 금구당이라는 현호를 내려주신 영훈 김용진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것이고요. 금구당 이렇게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금구궁당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하자면 그렇고 서경에 나오는 주서편 대고 11장 여기에 나오는 글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구궁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짓던 집을 아들이 이어서 짓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웅경이 이 집을 매입한 이유를 잘 아시는 영훈 김용진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십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인왕산 자락에 풍경이 굉장히 좋은 곳에 선조의 후손인 이재형이 집을 매입을 하고 그 집의 하나의 이름을 청하는데 웅경이 이 집을 산 연유를 알고 있으니 금구가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네, 제가 이거 다 읽지 못하지만 하여튼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3년에 영훈 김영지 선생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그래도 내가 이 당호는 써주겠다 하시면서 써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진 선생님은 되게 유명하신 서화가이시기도 하고 컬렉터셨어요. 그래서 김용진 선생님의 대부분의 수집하셨던 우리나라 서화들이 간송에 굉장히 많이 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웅경 선생님이 존경하시던 선생님이셔서 방호를 부탁을 드렸고 웅경이 조상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선대의 뜻을 이어가고자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금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금구당은 저희 집에만 당호로 쓰인 건 아니고요. 안동이나 이런 지방에 내려가면 금구당이라고 네네
그 당호를 쓰는 곳들이 제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상의 뜻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채는 뭐 그런 의미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한국 정치사의 산 현장이었다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명절 때나 뭐 이럴 때마다 저희 엄마 울면서 김치 담그고, 김치 담그면 막 김장 막 500포기씩 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고, 손님 신설로 저 신설로 되게 잘 개는데 신설로를 막 30개씩 개고 그랬었어요. 손님 너무 많이 오셔서. 그리고 아까 그 옹경 아카이브 진열대에 보시면 마지막에 저희 할아버지가 회고하시는 글귀가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알잖아, 그 인천 쪽에서 가져온 맛있는 게장, 그것도 이제 못 먹게 됐어,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민물게가 있어요. 참게장을 저희 할머니가 너무 잘 담그셨고, 그거를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이 정치계에서 나뉠 정도로 그거 좀 먹어봤다 그러면 기자들도 다 대접받았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던 참게장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신설로 개고 참게 뜯고 했던 그 명절이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손님이 정말 많이 오시던 집이었고요. 이제 고전의 목적으로 저희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서 손님을 모시는 건 저한테 되게 감개가 무량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안채는 연비어천이라고 하는 현판을 달고 있고요. 연비어천, 어약, 우연 이런 그 글귀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풀로 이제 보면 솔개는 하늘 높은 기상을 가지고 하늘을 날고, 물은 또 물고기는 물에서 논다 약간 이런 뜻으로 자기 본분을 다하고 또 높은 기계를 뜻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운경을 칭하는 현판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오른다라고 해서 굉장히 활발한 기상을 표현하는 그런 현판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엌 쪽에 건물의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덧창을 대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약간 일본풍의 그 구조라고 하고, 처음부터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약간 방 안에도 좋고, 그 밑에 수납도 할 수 있고, 네,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던 이제 옹경 선생님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헌국회의원들 사진입니다. 1948년에 재헌국회의원 중에 하나로 출발을 하셨고, 사실 34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무소속으로 당선되셨고, 그때 30대 정치인이 몇 명 안 되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최연소는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승만 정부에서 그 전쟁이 나면서 부산에 이제 임시정부를 차리면서 그때 옹경 선생님, 네네,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옹경 선생님 상공부 장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연소 상공부 장관으로 재직하셨고요. 그리고 2대, 4대, 5대, 7대, 11대, 그리고 12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될 때 옹경을 국회에 부르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여러 번 권유를 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에 정계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인으로 돌아오신 분을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청해서 정계에 복귀하시도록 설득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는 얼굴마담이 좀 필요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약간 원로 정치인 한 분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 같고, 옹경은 좀 다른 뜻이 있으셔서 정계에 복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옹경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카키색을 빼려고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젊은 군사 독재를 좀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으신 부분도 있었지만,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 두 가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 선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가 작년 2023년이 옹경 선생님 작고하신 지 30주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옹경 선생님 추모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보시면 너무 영상이 좋아서 한 7분짜리 되거든요.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어 준비를 했습니다.
야당이나 무소속 생활을 오래 한 정치인들은 틀에 끼질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이 괴로우니까 좀 더 자유분방한 정치인의 자세를 지닐 수가 있을 테죠. 출연의 인기를 분하게 고착화된 민주주의에 의해 고착한 새 정권을 기획하며 활짝 웃음을 먹은 얼굴 등산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인문학은 57세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전 세계인의 깨닫는 감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 너무 깔아드리려고 예, 뭐 이런 분이셨다고 저희가 저희는 이제 재단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책임이 저희 재단에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한옥 보러 왔는데 뭐 그 집에 살던 사람 이야기를 또 듣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서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급하게 다시 끼워 넣었는데요. 운경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 재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정말 격동의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어르신이었다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0주년 때 운경 이재영의 생애와 정치 역정이라고 해서 다시 그 정치 업적들을 정리하는 단행본을 나남 출판사랑 같이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 발표도 했었는데요. 그냥 운경의 일생을 돌아보는 게 한국 정치 70년을 돌아보는 거였다고 그 정치학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경 선생님 1992년에 작고하시고 그 뜻을 이어서 저희가 93년에 운경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까 인사하셨던 저희 아버지 그 재단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그 운경 선생님이 운경 재단을 돌아가신 이후에 유언에 따라서 설립이 됐지만 그 이전에 안양 그 삼본 출신이세요. 그래서 안양 지역의 교육 활동에 굉장히 많은 투자 지원을 하셨었고요. 안양 여고 여중도 설립을 하셨고 지금 대림대학도 저희 집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이고 또 전주시시 종친회에서 하고 있는 이화장학회도 운경 선생님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경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결국 교육이라는 그 고인의 뜻에 맞추어서 따라서 저희가 이 재단을 지금 3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얘기 잠깐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영상에 들어가 있는 그 캡션들, 멘트들도 다 저희 장학생이 정리해 주신 겁니다. 저희 장학생 중에 정치학계에 진출해 계신 분도 많고 2023년에 한국정치학회 회장하시는 분도 저희 장학생 출신이시고 법조계 또 의료계 여러 군데 진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 그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배출한 장학생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사회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려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경재단의 또 다른 거는 운경의 정치 철학, 아까 보셨던 책임 정치를 철학으로 삼으셨었는데요. 그 정치 철학을 후대와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영상 중에도 나왔는데 운경 선생님이 6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싱크탱크 한국정치문제연구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당파 싸움이 많지만 당정이 아니라 이렇게 정책으로 제안하고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정치 문화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셨고 그때 발행되었던 9권의 그 간행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고 작년에 국회 도서관과 같이 해서 디지털 작업을 했습니다. 콘텐츠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후대들이 아마 그 부분을 연구한다면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한국 정치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데 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출판물들 진행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재단 창립 30주년 이후에는 좀 더 그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한국정치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석 박사 학생들의 논문을 공모받고 1년에 3편씩 지원하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로 2번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 박사이기 때문에 논문의 주제가 그렇게 방대하진 않고 저희는 작은 논문, 소논문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 10년 또 15년 작업하다 보면 또 중요한 또 기록물이 되고 또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운경재단은 소외 이웃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 행사 끝나면 저희 2번째 행사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 아이들을 초대해서 작가랑 함께 워크숍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소외 이웃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청각장애인 특히
그 친구들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언어 재활 치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최정화 작가랑 전시했을 때 최정화 작가와 또 저희 수혜자들이 같이 워크숍했던 장면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웅정고택을 문 닫고 저희가 이제 재단의 자산으로 보존하는 것이 다인가, 30년 정도 보존하셨으면 또 공익에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아버지를 엄청 설득을 해가지고 문을 좀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문을 열어서 문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단의 성격상 교육의 목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의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정고택에서 진행하는 기획전시가 이번이 3번째이고요. 중간중간 이제 쉬는 때에는 웅경 미감이라고 해서 웅정고택의 아름다움을 또 함께 공유하는 짧은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30회를 넘어간 웅경 사랑방 좌담회 강연회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시 프로그램을 보시면 연계 프로그램으로 강연들이 곳곳 등장을 합니다.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회 문화계의 저명 인사들을 모시고 강연하는 프로그램, 저희 문화적인 가치 확산을 한다는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주 씨 작년에 오셨었고요. 또 저희 졸업생들 중에 학자들이 많으셔서 강연을 또 해주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경고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제가 유성룡 교수님께 이 강연을 의뢰를 받았었는데, 한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개방일 수도 너무 적고, 또 이제 손녀가 할아버지 집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무슨 할 일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저희가 전시를 시작을 했고, 그때 차경 웅경고택을 즐기다라는 전시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집이었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한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유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집을 좀 한번 이곳이 집이었다는, 누군가 살았었고 웅경 선생님이 살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패브릭 디자인 하시는 자은복 선생님하고 하지훈 작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전통의 집을 현대의 집으로 한번 꾸며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25년 만에 문이 열리는 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체 소개가 많이 되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고요. 또 당연하게 이제 김홍남 관장님 모시고 또 오긴다시라고 같이 차회도 열고, 우리 마크테토 와가지고 마크테토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최정화 작가랑 같이 이제 웅경고택 당신은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었고요.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집적해서 예술 작품을 하는 최정화 작가, 웅경고택에 쌓인 시간과 굉장히 결을 잘 맞추어서 전시가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보시면 그때 지금의 전시 모습과 또 사뭇 다르게 공간이 또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최정화 작가가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이 정말 되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워서 전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되게 많았었고, 이 전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웅경고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을 작가가 굉장히 독특하게 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봤던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와의 대화도 있었고, 또 청각장애인 아동문화들 같이 하는 문화 워크숍도 했었었고, 그때는 도록이 소설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작가랑 같이 읽는 낭독회도 있었습니다. 이날치 밴드가 오는 전시 페마 공연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한옥 공간이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또 2년 만에 다시 이완 작가와 함께 이번 랜덤 액세스 메모리 3 기록과 기억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데 작가와의 대화가 있었고요. 10월 17일에 또 강연 시리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번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전시에 초청하고 싶어서 전시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서 제가 이제 여러분 초청드렸는데 이것도 되게 제가 보기엔 전시랑 연계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강연은 신희건 교수님과 같이 합니다. 그 광화문 월대 복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100년 만에 찾은 기억? 100년 만에 찾은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광화문 월대 복원 그리고 서울 시내 산재에 있는 저희 같은 그 문화재는 아니고요. 네.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되어 있는지 그 보존의 가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저 프로그램은 17일이 아니었나?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검은고 피아노 공연도 있어요. 치료되어 있는 24일인가요? 네, 24일에 그 피아니스트 박종화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검은고 허윤정 교수님하고 하는 협연 공연도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고택에서 진행하면서 한옥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작가나 이 참여자들이 고택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좀 저희 이상으로 뽑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고택이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들 다 만나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운경고택이 어떻게 활용될지 또 앞으로의 운경재단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저 역시 이 집을 통해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경재단이 인스타 계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뭐 스케줄을 잡아서 전시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여기 선생님들처럼 빼지 않고 이 행사마다 참여해 주시는 N차 방문객들이 너무 많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전시를 하고 또 기획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단의 활동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그 전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답례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사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문을 열고 재단 성격상 유료로밖에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사업 하는 쪽으로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유료 전시를 하는데 오신 손님들을 빈손으로 가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늘 답례품 협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탈리다품이라고 하는 한국 그 브랜드에서 립밤을 답례품으로 협찬을 해주셨어요. 되게 좋은 브랜드이고 또 저희랑 취지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고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길에 좀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